이번 시간은 제가 좀 앉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다 보셨겠지만은 저 뒤에서 지금 불을 하고 있는 테이프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이제 향도 좀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 탭이 어떻게 지금 만드는 거 그런 요령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또 이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다가 해도 되는데 그 집에 그 뭐 배추망이나 양파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다 또 이렇게 사용해도 되니까 이제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받아서 그러면 이 시간은 2시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아까 유기농 자연농업으로 또 다른 오염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오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염에 대한 거요. 그 지금 유기농 그 인증 갖고 계세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밖에 오셨어. 미안해요. 내가 순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마 오해를 또 불러일으켰네요. 지금 이제 유기농을 하는데 무슨 많은 쓰레기나 이런 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농사 짓고 남은 그 농사 부산물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농사 부산물 같은 것도 이제 발효를 시켜서 다시 이제 쓰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쓰는 이제 균과 충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기농업에서 혹시 그 유황 많이 쓰시나요? 많이는 안 쓰지만 쓰고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기농업에서는 그 유황을 뺀다는 것은 아마 거의 유기농의 시체가 아니냐 이 정도로다가 아마 심각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기농업이랑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좋은 물질만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좋은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균과 충들이 발목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결국은 화학 농약 못지않은 균을 죽이는 그 유황. 그 다음에 천연농약이라고 해서 충을 제어를 하지만은 역시 관행농업 못지않게 독성을 갖고 있는데 관행농업에서는 한 방에 죽죠, 뿌리면. 그런데 유기농업에서는 충을 제어하기 위해서 뿌리는데 서서히 죽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유기농업을 하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 농부의 입장에서 법은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많이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거와 연관해서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 계산에서 이상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병해충 자재 유기농에서 사용하는 이제 천연농약 저도 이제 일부 쓰고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충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템이 만드는 과정에서 가축 분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농가에서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하면 좋으시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동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육식을 꼭 해야 되느냐, 거기서도 제가 또 딜레마를 좀 있거든요. 동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을 안 먹어도 영양 실조가 걸린다든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동물을 길러서 동물의 어떤 그 분뇨를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 육식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저 생각을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육식은 해도 된다 어느 쪽을 이렇게 편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저도 뭐 육식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먹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식단에서 그 육식이 빠진다고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냐? 예, 알아요. 저도 그 비건 채식을 한 7년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봤고요. 했는데 비건 그 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과연 채소라는 것은 조합물이 그 동물하고 연관이 없을까? 사실은 동물성 그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이 동물을 만들기 위한 이 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질량이 그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그거하고 그게 분해가 될 때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그런 과정에서 그 식물의 역할이 있고 동물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비건 채식의 탑이라 할 수 있으면 동물성 영양분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게 포함이 안 됐다면 여기는 지금 이 식물이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비건 채식이라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그 동물을 잡는 거, 살생해서 우리가 먹는 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떠나자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나실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비건 채식이나 또뭐 육식을 하는 그 두 분류가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편을 들어서 좋다 옳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논할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분에 대한 것을 꼭 써야 되냐 뭐 이런 말씀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다시피 축분을 꼭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지금 다행히 그 우리나라가 20년 또래부터 3월 25일부터는 그 축분을 검사를 해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어느 정도 그 숙성이 안 되면 밭으로가 못 나오게 더불다가 지정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만 일단은 법이 이렇게 실행이 돼서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아마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는 거는 참 좋지만 이런 거를 축산농가에다가 이 발효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줘서 정확한 발효를 알려줘서 거기서 잘 발효가 되는 축분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고 또 축산농가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이런 농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축분만 발효가 되지 않은 이런 거는 못 나오고 확 막아버리니까 지금 아마 난감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 오염된 거 이런 걸 주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청소하는 쪽에서 발효 축분을 쓰자. 이게 축분은 식물의 영양분에다가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2탄, 3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축산 분뇨가 이제는 정리가 다 되고 정리가 다 됐다. 그리고 넓은 토지, 조그만 토지는 이렇게 TV를 만들어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뭐 수십만 개씩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TV를 만들어서 뿌릴 거냐? 불가능하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 또 여러 가지 이런 TV를 만든다 해서 꼭 그 축구만 갖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급한 게 축산 분야하고 주위에
그 많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아주 알짜배기 그 토양을 살릴 수 있는, 토양 발효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요거를 먼저 좀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네. 그 액비 만들어서 이제 액비 만들어서 액비를 이제 작물한테 주는 것하고 네. 효소를 만들어서 작물한테 주는 거하고 그런 게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액비하고 효소는 달라요. 액비하고 효소에 대한 거를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내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별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액비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많은 편이고 효소는 어떤 뭐 농산물의 농산물을 가지고 단백질 뭐 하여튼 그런 성분 외에 발효가 이제 좀 다르죠. 발효가 효소는 좀 이렇게 저온 발효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야 좋을 것 같고 액비는 제가 이제 뭐 이것도 뭐 약간 고온이 될지 뭐 저희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발효 과정도 다르고 뭐 효고라든가 균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효소를 갖고 또 이렇게 농업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사례가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효소하고 액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맞는 거예요. 식물성을 그러니까 녹색 작물이라고 그러죠. 과일이든 뭐든 그런 이제 식물의 영양 덩어리, 영양체를 다시 분해시켜서 발효시키는 거를 이제 효소라고 얘기를 하죠. 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제 똑같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설탕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별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그럼 좀 드리겠습니다. 효소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쑥을 발효시킨다든지 그 자연농업 이런 쪽에서 쓰는 천혜목즙이라고 해서 이 식물을 이제 쑥이나 미나리 이런 거를 이제 설탕에다 재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효소화 시켜서 이거를 식물에다가 주어서 영양제를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쓰셨죠? 아마 집집마다 가시면 쑥 발효한 거, 미나리 발효한 거, 뭐 솔방울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부분별로 다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냥 뿌리고 있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다가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식물은 어떠한 식물을 발효시켜서 아무리 잘 효소화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맹탕이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거를 다시 에너지화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것을 갖고 먹었으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식물은 식물이 발효된 거를 먹고 그닥지 힘을 못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유기물하고 청초를 발효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내가 가지를 키운다, 오이를 키운다 그러면 거기서 새순을 따서 생장점에 엄청난 그런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따서 다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허구도 있고 사용을 하죠. 근데 역시 이건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다가 아무리 많이 써도 효과는 아주 미미하죠. 영양제를 쓰려 하면 식물의 영양제는 동물성을 발효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한테다가 영양분을 쓰려면 이 식물을 발효를 시킨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리송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 지금 고추도 여기 보이고 그런데 오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겨순이 필요 없으니까 겨순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요거를 설탕에다 재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효소화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켜가지고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마시기도 하면서 이거 식물에다가 뿌리면서 영양제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속아갖고 10년도 넘게 속았어요. 계속 했어요. 계속. 저는 한번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은 끝장을 봐요. 뭐든지. 파고 들어가서 딱 관리해놓고 정확하게 다 분별을 다 딱딱 해놓고서 그냥 정확하게 다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넘은 동안에 그 데이터가 지금 제 말에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괜히 설탕만 괜히 없애시는 거니까 봄에 그 매실 담그는 것도 이장집 그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매실을 어떻게 담가서 정말 발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설탕과 그 설탕은 그 존재성이 안 무너지죠. 끝까지 남아있죠. 소금과랑 똑같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굉장히 좀 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매실 속에 들어있는 설탕을 좀 분리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 방법까지 지금 다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듣고 또 궁금하시면 할 테니까 요 말씀을 드릴게요. 설탕하고 그 재놓은 매실이라든지 모든 그 발효를 시키고 있는 그 효소는 녹아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건더기를 건재고 나서 영하의 기온, 영하 그래서 3도 이하다가 떨어지는 곳에다가 일주일 이상을 보관하게 되면 자동 분리가 됩니다. 한 30% 정도 이상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 발효된 물은 뜨고 설탕은 밑에 천천히 가라앉아서 그게 이제 그 응고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위에 것만 싹 따라서 그 설탕을 다음에 쓰시고 위에 물만 이제 다시 이제 드시면 훨씬 더 설탕량을 줄여서 그렇게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식물한테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설탕을 전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설탕 성분은 농도가 이제 높을 때는 설탕으로 있지만 농도가 어느 정도 뭐 한 24도 이 정도, 30도 이 정도 아래에서는 이게 알코올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알코올로 그 바꿔서 발효를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네. 설탕이 이제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죠. 그렇지 않아요. 설탕은 절대 안 바뀌어요. 소금도 절대 안 바뀌고 이 두 가지는 변화무쌍해요. 이 자연에 존재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아요. 발효할 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발효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과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설탕에다 쟀다 그러면 설탕이 조이죠. 이 과일을 조여서 과일에 들어있는 물을 빼죠. 설탕의 임무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설탕 성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건더기를 이제 다 건져냈어요. 자 그러면 설탕은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설탕은 과일 물을 우리가 짜서 여기다 놔두면 금방 상하죠. 그런데 설탕이랑 같이 섞여 있는 이 과일 물은 변하지 않아요. 왜? 설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탕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설탕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그 과일 물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가운데 과일 그 물은 변화가 일어나죠. 설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발효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설탕이 좀 적게 들어갔다. 설탕이 1대 1이 아니라 설탕이 한 30만 넣고 과일물을 추출해서 발효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신맛, 과일 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 맛을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 설탕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것은 어떻게 변하냐? 발효 진전이 빨라서 알코올 쪽으로다가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식초로 가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발효는 항상 어떤 것이든 끝은 식초예요. 어떠한 식초를 만드냐는 것은 기술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서 우리 예, 맞습니다. 설탕이 이제 분자식으로 보면 C6H12O6 이렇게 되고 알코올은 하여튼 그래서 그 분자식으로 했을 때 설탕이 알코올로 되는 게 그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을 예를 들어 24% 설탕을 넣으면 알코올이 12%의 알코올이 생산되는 그런 공정이 이제 화학식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설탕이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 설탕이 있는데 설탕을 얼마만큼 넣냐에 따라서 과일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설탕을 얼마만큼 넣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변동이 알코올 쪽에 그 도수가 나온다는 거죠. 설탕이 변해서 알코올이 된 게 아니고 그 물질이 변해서 알코올이 됐다는 거. 예, 그거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과일 속에 설탕을 넣는 것은 설탕 속에 있는 그 이로운 성분을 뽑아내기 위한 것을 넣기 위한 건데 설탕을 넣는 것은 삼투압에 의한 그 과일 속에 유익한 그 성분을 뽑아내는 거고 그 설탕은 설탕 속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은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거죠. 예, 일부 있죠. 그게 예. 없지 않죠. 알코올- 식물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없다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제 큰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그 설탕이 하는 일은 그 과일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 모든 거를 뽑아내는데 설탕이 역할을 한다. 지금 뭐 삼투압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조여가지고 그렇게 뽑아낸 후에 설탕이 하는 일은 이러한 일을 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성분은 알코올 농도가 지금 말씀하신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설탕의 그 이 당도 측정을 하게 되면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알코올 농도를 높아가면 그건 알코올만 나오고 설탕의 그 당도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변했으면 당도가 계속 나오면서 알코올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냄새 이제 축산을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 네. 이 냄새가 굉장히 이게 좀 아주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하시면서 퇴비를 발효한다든가 할 때 좋은 냄새가 나고 나쁜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축산의 냄새 같은 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거 아주 뭐 엄청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완성이 돼 있고요. 그 축산도 역시 발효입니다. 발효를 안 하면 축산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게 소독이죠. 그 소독을 저 퇴비차로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퇴비차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균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균은 항상 아까 잠깐 했다가 말았죠. 그 이제 어떠한 이제 뭐 과수든 저희가 농사짓는 농작물에다가 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리듬이 깨졌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균과 균은 정확하게 그 이 함수 함량이 있는데 이 식물이 갖고 있는 택한 균과 그 유익한 균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좋은 균이 7, 나쁜 균이 3 이렇게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다.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이 깨지면 그때 이제 50대 50까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요게 이제 리듬이 깨져버리면 이제 그 탁한 게 더 치고 올라오려면 반복해버리면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아니 어디가 아픈 걸 느끼고 이제 뭐 약을 먹게 됐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험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저 퇴비차예요. 그래서 퇴비차를 그 균형 있는 걸 갖다가 쫙 뿌려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걸 묻어서 그거를 정리해주고 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유황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좀 잘 자제를 하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유황을 이렇게 어떤 게 힘들고 뭐 장마 끝에 그냥 막 흰가루병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한번 쓰고 나면 이미 또 그만 그 멈추기 좀 안 됐으면 좋은데 며칠 있다가 또 햇볕이냐고 가물면 또 나타나고 이거 아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뿌리게 된다는 거죠. 연속. 그러면은 황을 한번 유황을 갖다 쫙 뿌리게 되면 그 균의 그 균형도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죠. 그러면 여기에 자연에서 어떻게 들어오냐 3대 7도가 그 함량가 탁 들어와요 이게. 근데 이 토양에서 이 받침을 못 해주니까 얘네들 리듬이 또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균이 또 발복을 해서 또 뭉칠 수밖에 없고 계속 연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토양을 살려야 되는 유기물 함량, 고열로다가 자연에서 고열 처리된 그 유기물 함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거를 공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빨리 좀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를 보면요, 작물을 심었는데 풀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방법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병원하지 않고 피복을 해서 응작물을 심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원인이 어린 균을 심었을 때 많이 죽어요. 벌레가 그 쥐며느리 같은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은 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으면 작물이 과연 죽지 않는지.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퇴비를 만드는데 300평을 만약에 그 퇴비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그러면 그 양은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 그럼 끝에부터 말씀드리면 300평 정도 이 정도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아주 개선할 목적으로다가 한 3년 정도 이 토양을 완전히 발효시키는 그런 쪽으로다가 아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300평이면은 그래도 완성된 게 적어도 3톤씩은 만드시고 그러면은 3년 뒤에는 아주 이제 선생님 되시지. 예,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밭에다가 이제 충이 있어서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충이 없어요. 충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발효된 이 고열 처리된 이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게 들어가게 되면 충을 볼 수가 없어. 어떤 벌레든지 여러분들은 못 찾아요. 다만 잠자리나 나비나 그런 게 일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뭐 메뚜기나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충은 아마 찾기 힘드실 정도로다가 그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풀이 없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여러 날을 혼난 적이 있는데 혼났다는 것은
뭐 내가 자초지종에서 하는 얘기인데 좀 밥을 좀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풀은 도대체 왜 나는 거냐 이게. 아니 농사질 때 이거 심으면 요 씨앗만 쏙쏙 나오고 좀 한번 김을 메고 그랬으면 이거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을 이렇게 대고 나니까 이게 아주 당체 뭐 그거 김에다가 아주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는 농부다. 어디서 성공도 하지도 못하고 와서 여기서 무슨 땅에서 무슨 좀 수확 좀 하려고 그러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김 매면 되지. 그거예요. 그 농부는 꼭 김을 매야 되는가? 매야 돼요. 안 맬 수가 없어. 그럼 나 농부 안 할래. 그럼 뭐 할 건데? 할 게 없어. 그럼 과연 김을 매야 되나? 저 풀 매야 하는 건가? 제주제를 뿌렸더니 김이 안 나서 좋은데 조금 이따 또 올라오네. 아니 제초제 뿌렸으면 풀이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기능성 제초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콩 씹어서 뿌리면 콩 올라오고 풀은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풀이 올라오고. 이거 풀이 안 올라와요 이제는. 그래서 농부요. 너는 지금 네 땅을 다 사막화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좋겠냐? 그렇다 그러면 풀 안 나오게 아주 싹 정리해 줄 테니까 농사 한번 쳐봐. 그러면 사막화가 된 데서 내가 뿌린 씨앗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뭔가? 바로 이게 유기물 함량이에요. 내 토지에 유기물 함량이 높다 하면 풀 씨앗은 발화를 안 해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그 퇴비를 많이 넣고 경운을 하던 경운을 안 하던 관계없이 풀이 안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경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뭐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 밭을 갈아요. 경운을 한다는 거죠. 왜 하는 거죠? 경운을 왜 하는가? 딱딱하니까 하지. 풀이 많으니까 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토양을 한번 갈았으면 좀 그냥 좀 있으면 안 되냐? 왜 또 딱딱해져 갖고 또 갈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 이거죠.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땅을 가는 것은 땅 속에 산소를 넣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산소를 넣기 위함인데 꼭 갈아야 되는 건가? 갈지 않아도 된다. 꽃을 기르다가 꾹꾹 쑤시고 이만큼 해봤더니 농사가 잘 돼요. 그럼 이거구나. 통기성이 좋게 하면 뭐냐? 바로 유기물이구나. 유기물 퇴비를 많이 넣으면 아래 위가 전부 다 소통이 잘 돼요. 산소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는 데는 풀이 안 나와요. 풀씨는 자연에서 아주 정확하게 메마른 곳에 점점점 많이 나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다. 표면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풀을 못 나오게 한 게 제초제죠. 풀을 못 나오게 하는 거. 흙 표면에 유리알처럼 막을 입혀서 딱딱하게 누른다 이거죠. 풀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제초제를 썼을 경우에 통기성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풀은 그런 곳에 산소를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목을 해요. 왜? 토양을 살리려고 하는 자연의 의무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반항한다? 못 당해요. 무슨 수를 당해,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유기물 함량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유기물 함량 TB를 넣었다 하면 내가 뿌린 씨앗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확 밟아야 돼. 확 밟아서 산소를 없앤 다음 씨앗을 넣고 또 밟아야 돼. 그러면 그때 씨앗이 싹이 트죠. 다만 그 밟은 자리만
싹이 나오지 나머지는 풀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밭 관리가 이렇게 통통 산소 기능이 좋다 그러면 잡초와의 전장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덤으로 드리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건물, 탭이 만들고 남은 볏짚이나 낙엽 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걷다가 멀칭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조심해야 되는데 건물 탭이 발효 물질 탭이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멀칭 효과를 보려고 건물을 덮었다. 그러면 여기는 충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피해를 오히려 보니까 요거는 금하세요.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건물 탭이 유기물이 많이 든 탭이를 만들어서 그 밭에다가 먼저 놓아서 통기성을 잘 만든 후에 그 후에 내가 다니는 고랑 두둑에다가 건물을 슬쩍 펴놓으면 그때는 잡초와의 전쟁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아까 탭이 만들기에서 그 유익균과 그 나쁜 균 차이가 3대7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탭이를 가지고 탭이 차를 만드는데 나쁜 균이 들어갔으면은 그 증폭되는 비율이 그래서 잘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균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거 아셔야 되는 건데 지금 축구를 축사에서 이렇게 퍼내오면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나죠?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걸 쭉 들어가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똥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 몰라요. 똥은 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은 그 찌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에너지의 덩어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또 좀 오해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더 붙여드릴게요. 축사에서 일반 축사에서 유기 축사가 아닌 이런 데서는 많은 항생제나 호르몬제 많은 그런 약품을 쓰죠. 그러면 그 쓴 것이 그대로 오줌과 똥으로다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축사에서 퍼내오는 여기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농사 밭에다가 그냥 뿌려졌을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또 우리 식탁보다가 그냥 또 식물을 따라서 또 올라오고 이러한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효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발효를 해라. 내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발효시키기 전에 그 항생제나 여러 가지 이 가축을 치료할 때 쓰는 약품이나 우리가 농사에 쓰는 그 화학농약 이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보지 말고 우리가 농사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서 잔여물로 남는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로다가 치료 목적으로다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에너지다. 이걸 갖고 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겁내하지 말고 이거를 풀어라. 이거를 푸는 것은 바로 발효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대로 따라 나온다. 몸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수가 이제 이거를 다 먹고 좋은 먹이를 먹고 풀을 먹고 건초를 먹어서 똥을 싸는데 그 똥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연의 또 다른 그 화학 에너지가 또 뭉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나오는가? 그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좋은 물질을 우리 몸속에 필요한 거를 뽑아내고 그 나머지를 이 배설물로다가 내보내는데
그 내 나오기 전에 영양분으로다가 흡수한 그 작용에서 우리 몸에서는 발효가 일어난다고들도 말씀들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또 다른 화학 물질이 응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피부 바깥으로 눈곱으로 귀로 코로 소변 대변으로 나오는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먹든 먹지 않았던 관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해놓은 나머지 그 슬러지가 그 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발효로 해서 풀지 않으면 이게 썩는다는 거죠. 발효를 하게 되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슬기롭게 풀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는 거고 이게 썩는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은 탁한 균과 또 다른 충이 생겨서 우리 눈을 또 나쁘게 만들면서 분해를 시키죠. 발효하고 다를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원시 한번 뭐 이런 쪽 이렇게 간다는 거 원래 돌아온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일에서는 그거나인데 우리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 환경을 볼 적에는 썩는 것보다는 발효 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썩는 축분을 갖다 놓고 자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여름에 한다든지 한여름에 그러면 그 뭐 개가 똥을 싸던 소가 똥을 싸던 우리가 똥을 싸는 걸 딱 보고 딱 있으면 바로 뭐 1분도 안 걸려서 파리가 와서 두더기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벌써 충이 덤볐고 충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알까지 깔았다. 이거는 충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TV를 담글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이 똥과 건물 속에는 기본적인 열 에너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열 에너지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맞춰서 적재를 해놓으면 폭발적인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는 충이 생기기 전에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는 탁한 균과 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익한 균이 계속 이제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 발효로다가 이제 진행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로다가 적어도 테이블 온도가 7일 안에 70도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조금 사늘하고 이런 곳에서는 한 2주까지 기다려야 필요성이 있고요. 2주까지 온도가 70도까지 안 올라온다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도 조금 더 춥다. 3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온도가 안 오른다. 이때는 빨리 산소를 넣어서 뒤집어서 산소를 넣고 수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요거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온도는 또 다시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70도로다가 얼른 올려야 탁한 균이 거기에 증식을 못하고 유익한 균이 증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퇴비를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사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농협 퇴비라든가 저 봉다를 된 거. 네. 그게 유익 퇴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온도가 70도까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농사 짓는 이 농민이 우리들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네. 그 방법은 일단은 이제 축협 그 이런 뭐 농협 탭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걸 갖고 오셔서 생산 연도를 보세요. 그러면 19년도 생산하다가 지금 보급되죠? 19년도 생산을 보면서 토대를 뜯어서 냄새 맡으면 악취가 나면 이거는 썩은 거다. 이거는 이제 아주 탁한 그 아주 똥 덩어리예요. 그냥 썩은 덩어리.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요런 그 컵 있죠? 물컵에다가 물을 한 반 넣고 그 퇴비를 넣으세요. 그리고 흔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전혀 안 난다. 그래서 괜찮은 팁이죠.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난다. 이거 역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하려면 저렇게 퇴비차를 만들려고 산소를 집어넣었다. 예, 그러니까 공기를 주입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갔는데 부글부글부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향을 맡아 보니까 좀 내가 맡기에는 좀 이거는 전혀 아닌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탁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 썩은 거니까 이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 퇴비는 누구나 다 잘 만들었다 그러고 전부 다 그냥 우리 퇴비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분별을 해서 좀 이렇게 찍어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져올 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보관 중에 이제 실내에 보관하면은 괜찮겠지만 저 퇴비 같은 거 실내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다 노상 보관을 하다 보니까 비나 눈이 와가지고 물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물 들어간 데는 또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게 살포할 때.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그것은 발효가 안 되고 썩은 거 나쁜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퇴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 입장이잖아요. 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분별해서 농약 덮치고 막 칼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쓰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제가 뭐 그걸 그 퇴비를 만들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농민 여러분들한테 그걸 쓰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저는 뭐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분별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확인 방법은 냄새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퇴비는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 발효를 잘 시키잖아요. 이렇게 시킨 퇴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썩어요. 선생님, 네. 예, 혹시 그 유기물 함량, 선생님 토양 혹시 유기물 함량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보통 이 12처방서에 나오면 보통 유기물 함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건물 퇴비를 만드셔서 계속 투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기물 함량이 나오는지 일단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질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비율이 이제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선생님들 보면 여기 저에너지 대비 뭐 중에너지, 고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질소 성분 에너지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뭘 만드냐는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질 이제 파쇄목이나 이제 톱밥 같은 경우가 80-9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질소질 성분을 뭐 생선 부산물로 지금은 채우고 한때는 이제 축분으로도 하기도 했었고요. 축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질소분이 생선 부산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뭐 한 30%까지 비율을 올리고 그리고 퇴비 목질을 이제 70% 정도로 맞춰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질소 성분이 한 1.5%에서 2%대 사이에 퇴비가 완성이 돼요. 검사를 해보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몇 퍼센트냐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시중에 판매되는 우리가 그냥 푸대 부산물 퇴비 회사마다 이제 보증 성분량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질소 성분이 보통 1%에서 2% 안에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만든 퇴비 기준이 그 정도급 정도 이제 퇴비 질소 성분의 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양을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축분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부피로 봤을 때 1:1 성분이라고 했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유기물의 성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질률이 높은 저는 이제 목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낙엽이나 볏짚 같은 경우 비율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발효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탄질률이 좀 낮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1:1 그리고 섞였을 때 발효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탄소질 대비에 가깝지 않고 약간 질소질 대비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이 양분이 굉장히 높은 퇴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성분의 양으로 퇴비를 이제 매년 시비를 하셨을 때 몇 년 정도 지나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몇 % 정도 되는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 짓는 거는 어떤 품목에다가 그런 퇴비를 만들죠? 저는 그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과수 농사, 특히 이제 유기재배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해충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물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퇴비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눈이 뜨여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생재배를 기본으로 가는데 목질 퇴비를 배우고 퇴비장을 만들어서 퇴비를 계속 매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한 5톤씩 정도 목질 퇴비를 그렇게 꾸준히 넣었고요. 그래서 매년 유기물 함량이 1% 정도씩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땅을 구입한 것이 한 10년 전인데 우리나라 토양 유기물 함량 평균치가 2%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토양도 마찬가지로 2%였는데 지금 한 7,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의 생 유기물 함량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그 정도이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면은 아무튼 5% 정도대에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기대치를 갖고는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에 대한 거는 이제 좀 기계에다가 이제 수치를 재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질문 내용을 이제 먼저 답변드리면 저희는 지금 요번에 그 퇴비를 뭐 오랫동안 만들어서 그런 성분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액비그룹 역시 농사를 짓는 데는 지금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갖다 들이대 보면은 도저히 그런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함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그 토양에 대한 그 검증, 그 유기물 함량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 그 밴드 회원들이 이제 같이 해서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퇴비 눕는 양에 대한 거 이런 것은 그 이 성분에 대한 거를 너무 그렇게 저는 갖고 가지 않고 농사를 뭐 물론 목적으로다가 그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좀 농사도 농산이지만 그 농사를 지면서 그 주위에 많이 널려 있는 그런 이제 청소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 이런 농업을 지금 이제 그렇게 힘차게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답변을 거기에 대한 거는 시원하게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다가 그 유기물 함량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가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그 이 유기물 함량 그 체크에 대한 게 그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들어왔어요. 그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기물에 대한 거 유기농업을 독일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그 농업 기술, 유기농 기술 이런 게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기물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초생재배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 초생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다가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수농가에서 놀랍게도 그런 농사가 안 돼요. 근데 독일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근데 기계 똑같은 기계 갖다 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숙제를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기물 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초생재배를 하는데 풀을 가슴에 이렇게 키우면서 자주 베요. 풀을. 그래갖고 그 기계가 착각을 하는 거죠. 자주 베갖고 누워버리니까 그 유기물 함량이 그 수치에 맞는 그 함량이 빨리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 함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풀을 1년에 한 번뿐이 안 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3번, 4번을 배워버리고. 그러니까 영문풀을 넣은 거하고 그냥 청초를 넣은 거하고는 유기물 함량이 그렇게 많이 치더라.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그 숙제가 한번 풀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청초 재배를 하다가 지금 그 이 목질 이런 퇴비 종류 이런 데다가 이제 해서 이제 그걸 담가서 이제 쓰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 갈아타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저희도 작년에 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100% 이제 그 톱밥 이제 톱밥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드칩 예, 이 산에 벌목한 거 이런 것들 따셔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작년에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저도 직접 그거를 한 150톤하고 이쪽에 하고 해서 한 60, 70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유기물 함량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발효를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유기물 함량은 이제 더 측정이 돼서 나오겠죠.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톱밥은 굉장한 그 밀도가 있어가지고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다가 이거를 해마다 그 완전 그 이 발효가 되지 않은 균사체는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못해서 안 들어가면 한번 어쩌다가 한번 크레임이 걸리면 좀 이제 애먹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도 올리는 거 요거는 좀 이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온도에 꽂아서 그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서 그 탭이 만들 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에 대한 정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 진흥청 대비 가이드라인에 이렇습니까? 진흥청 그 대비 가이드라인에 유기물 함량이 1%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농에도 맨 처음에 인증을 할 적에 그 유기물 함량을 얼마나 올려야 되나 맨 처음에 인증 기록을 정농에 같이 했거든요. 했을 적에 그때 얼마냐면 우리는 높은 게 좋다 해가지고 5%를 해가지고 도저히 5%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조정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정농에 상관없는데 그 진흥청 대비 가이드라인에 얼마냐면 1% 이상으로 이렇게 달력에 나와 있는데 유기물 함량은 퇴비를 써놓고 아무리 좋은 퇴비를 집어넣으면 함량이 안 녹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어떤 유기물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산속에 있는 다래덤불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된 거 있죠. 그거는 검사를 해보면 7도 8도 올라와요. 유기물 함량이라는 완전히 분해돼. 지금처럼 발효돼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기물 함량은 완전히 분해가 돼서 그야말로 토양이 시커멓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걸 유기물 함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유기물 함량 5도를 자동적으로 내려서 우리가 그다음에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그게 지금 지름성에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1% 이상으로 그 정도만 지금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유기물 함량이 몇 도 뭐 발효가 덜 돼서 이런 거는 도저히 수차 시험해봤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정리를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물 함량에 대한 그 표를 보고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틀림없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그 유기물 함량에 대한 아까 이제 초창에 말씀드린 거, 그 과수에서 이제 그 초생 재배를 해서 올리는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학원에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이제 유기물 함량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유기물 함량이나 뭐 이런 거 우리 그 TV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지금 그 농촌진흥청이나 하여튼 뭐 이런 그 부수시키는 그런 그 기관에서 이거를 재서 데이터 뽑아서 갖고 오면 이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허가를 내서 정식적인 지금 이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기물 함량에 대한 것은 논하는 거는 여기는 좀 이제 좀 많이 좀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좀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 나왔는데 요거 하나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좀 끝내겠습니다. 그 청초 재배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청초를 심어서 갈고 집어넣고 해서 그 이제 그 농사의 그 함량도 높이고 영양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그 농가밭에서 그 굉장히 그 유기농 그 진짜 그 하시는 분들이 그 아주 그 곤욕에 많이 나중에 가서 그 멘붕에 딱 처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 이 토양에 발효 물질은 없는데 이런 그 샘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썩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균과 충을 또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참고해서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꼭 발효가 잘 된 퇴비를 둔 다음에 그거를 빨리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균을 증식시킨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시면 좋을 듯 해서 그 질문 안 나서요. 아까 그 말씀드린 데 연결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보충해서 선생님 그거 한 가지 우리가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 발효는 하면 할수록 유기물 함량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거를 좀 정리를 내려주셔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발효를 시키면 시킬수록 그러니까 농민들이 네. 발효를 덜 해야 질소가 올라가서 수확이 잘할 수 있는 걸 요청하고 오는데 네.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라면 전부 이게 그 대비 함량은 떨어져요. 유기물 함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비 함량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유기물 함량은 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다 아는데 그 유기물 함량을 갖고 이제 대부분 이제 논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한 것은 그 유기물 함량이 뭐 진짜 높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에요. 통기성은 굉장히 좋아서 산소가 들어가고 굉장히 좋지만 그 이제 농사가 그 곡식이 잘 되고 이러는 거하고는 유기물 함량하고는 그 연관은 돼 있지만 정확하게 그거하고 딱 100% 그 매치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그 답을 이제 교환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다음에 기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강의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그 아까 그 300평당 그 3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퇴비 네네네. 양이. 네. 그럼 저걸 한번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마다 넣는 거예요? 3년은 하잖아. 3년간? 네. 3년에 한 번? 아니요. 3년 동안 연속. 3년 동안만? 네네. 그럼 3년 동안만이 아니라 어, 3년 정도만 하면, 네. 3년만 하면, 네. 저렇게 하면 내 토양을, 내가 어느 갖고 있는 정도? 토양은 완전 발효로서의 이제 진행은 완전히 되고 있으니까, 되고, 여기는 이제 균과 충을 완전히 벗어나요. 그럼 3년 이후에는? 3년 이후에는 이제 룰을 달라져. TV를 넣는데 이제는 10분의 1, 뭐 100분의 1 막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예, 그럼 딱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희 그 에너지 문법이라고 하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물질 에너지, 우리의 의식이나 영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농사짓는 이 농민들의 어떤 의식과 영성이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식을 우리는 이제 생산해서
그 지식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세상이 열렸고요. 예전에 우리 그 선배님들이 쓰던 뭐 아주 원초적이지만 그 불, 서양에서는 불을 올라가는 이대로 썼지만 우리들은 조상님들, 선배님들은 불을 눕히죠. 그런 기술. 근데 지금은 불을 아래로 타게 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이러한 기술까지 개발해 놓은 아주 뭐 특이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충만한 이 지식을 갖춘 여러분들은 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제는 쓸 수 있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누구한테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이 갖춤 이 하나만 갖고도 이 자연을 이제는 엄청나게 다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그 농토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행하는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TV를 만들던 뭐를 했건 1년은 지나갔죠.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의 원리를 알면서 이 균들, 충들의 조화를 알면서 농사를 지어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계속 들어가신다 하면은 이 이상의 자연을 여러분들이 다 만질 수 있고 가슴에다가 품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끌어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요? 네, 이제 그만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에 영광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이 잘 들었고요.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근데 제가 올해 고추를 심고 싶거든요. 근데 저 고추를 선생님 말씀에 1m 20, 올해는 2m 1m 20. 1m 20이면 중간에 이렇게 줄을 쳐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데. 근데 거리가 이렇게 아니 지금 망이 있잖아. 망으로 하시죠. 망을 안 보셨구나. 그물망을 쳐야지. 그물망을 쳐야지. 요즘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망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넓이가 많았을 때 그물망을 이렇게 막 치세요. 그물망을 치면은 딸 때 아니 저게 이 넓으니까 올라와. 괜찮아요. 바람 핸들 이게 지주를 세워가지고 막 위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주 안 세워도 되는데. 지주는 이제 세워놨잖아요. 그 기둥이 있어요. 이제 만을 기주할 수 있는 기둥 다 세워야죠. 저거는 뭐 어디 주변에 그 가면은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지주와 그 지주 사이에 우리는 끈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게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아주 크게 넓게 심어가지고 다 저렇게 해요. 다 수확하는 사람 다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식당을 하신다고 네. 전에 말씀 들었는데 식당을 할 때 지금 농산물 농사 진 걸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네. 그러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예, 주로 많이 오시죠. 그런 분들이. 어사입니다. 의사. 아니 농부 어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